오늘의 주뉴스입니다. 남북은 오늘 오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고위급 회담을 갖습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가 결정될 가능성이 큰데 8월 말이나 9월 초 평양 개최가 유력합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드루킹을 소개해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3시간 넘게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은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 후보자로 추천했던 도모 변호사를 면담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조만간 소환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경기도 하남에서 주행 중인 BMW 520D 차량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BMW에 잇따른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늘 피해자를 불러 조사합니다. 어제 낮 한강에서 구조보트가 전복되면서 소방관 2명이 실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6시부터 다시 수색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인류 최초의 태양 탐사선 파커를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파커는 앞으로 7년간 태양풍 등 비밀을 밝혀내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오늘은 서울과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올라가는 등 전국이 무덥겠습니다. 태풍 야기는 한반도를 벗어났고 북상 중인 리피도 일본 해상에서 소멸할 가능성이 커 다음 주까지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이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립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4.27 판문점 합의 이행에 대한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연장현 기자, 그곳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남북회담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 아침 7시 반쯤 이곳에서 우리 측 고위급 회담 대표단이 판문점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번 고위급 회담은 지난주 북측의 제안을 우리 측이 받아들여 성사됐습니다. 남측 대표단은 수석 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천혜성 통일부 차관, 남관표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 4명입니다.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과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등 5명이 대표단으로 나섭니다. 이번 회담에서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3차 남북정상회담의 시간과 장소가 결정될지 여부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 남북회담 당시 가을에 한 번 더 정상회담을 갖자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 이번 회담에서는 철도와 도로 협력 등 4.27 판문점 합의 이행에 대한 이야기도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선언 문제를 북측이 먼저 논의 주제로 제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고위급 회담을 통해 답보 상태인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도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남북회담본부에서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방북단 규모가 합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오늘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 평양에서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방북단 규모 등이 합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근거 없이 말하는 건 아니다라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 지금 몇 개의 채널로 돌아가는지 손에 꼽기 어려울 정도라며 이미 물밑 접촉을 통한 사전 조율도 어느 정도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 평양에서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 유력합니다. 김 대변인이 지난번 평양이 기본이라고 말했다는 것과 더불어 생각했던 것보다 제3의 장소로 해석해서 부담스러웠다고 하는 등 청와대는 평양 개최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논의가 탄력을 받으면 이를 토대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역시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북한이 정상회담 논의를 위한 고위급 회담을 먼저 제안한 데다 우리 측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의 진전을 원하고 있어 이미 정상회담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그런데 어제 북한은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하루 앞두고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남북 관계보다 한미 동맹에 집착해서 대북 제재 개선에 나서지 않는다는 내용인데 오늘 회담에서 북측이 이런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돈 안 드는 일들만 하겠다는 심산으로 수판을만 튕기면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푸념만 늘어놓고 있다. 대남 선전용 매체인 우리 민족끼리에 실린 글입니다. 해당 매체는 판문점 선언은 일방의 노력만으로 이행할 수 없다며 우리 정부가 미국 주도의 제재에 편승했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특히 군 통신선 연결부터 개성공업지구 공동연락사무소 작업까지 남측이 일일이 미국의 승인을 받느라 야단을 피운다고 비난했습니다. 남북 경협체계가 더딘 데 대한 책임을 우리 정부로 돌린 겁니다. 또 다른 매체는 종전선언의 채택 없이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며 종전선언에 대해 한미의 구체적인 행동을 압박했습니다.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대북 제재 완화와 종전선언이란 두 가지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남북이 오늘 고위급 회담을 갖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건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남북이 고위급 회담을 갖게 되는데 네네. 좀 어떤 전격적인 발표, 남북 정상회담, 3차 정상회담이죠. 네네. 어떤 전격적인 발표가 있을까요? 네, 뭐 일부 얘기가 나왔지만은 제가 볼 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시쳇말로 얘기하면 그 4월 27일 판문점에서의 남북 정상 1차 정상회담이죠. 네. 그리고 그 2월 12일에 미국 정상회담 이후에 사실은 남북한 간의 대화는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간의 지금 비핵화 협상 자체가 약간은 시쳇말로 김이 빠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측으로서도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평양에서의 또는 북한 지역에서의 정상회담을 네네.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줘야 될 입장이고 네네. 북한의 입장에서도 종전선언이라든가 이런 아니면 대북 제재의 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네. 뭐 그런 장소로서는 정상회담 이상의 수단이 없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얘기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일단 시기와 장소의 문제가 이제 조금 전에 언급됐습니다만 네네. 8월 말이나 9월 초 열릴 네.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원래 지금 판문점 선언에서 나왔던 건 가을경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9월이나 10월이 되지 않을까 이제 예상들을 네. 했었는데 이게 조금 당겨진 거죠. 그러니까 그 이산가족 상봉 네. 그 시기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구구절이라고 하는 북한 정권 네. 창건일 요 기념일에 맞춰서 지금 그 네. 정상회담이 이제 열리는 모양새가 네네. 되는 건데요. 이산가족 상봉으로 하게 되면 상징성이라는 게 인도적인 문제들을 네네네. 강조를 함으로 인해서 네. 전체적인 남북한 간의 이 화해협력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종전선언 등의 네. 그동안의 기존 합의가 빨리 이행돼야 된다. 이런 면을 강조할 수가 있고요. 이산가족 상종이면 이제 8월 20일부터 26일이니까. 그렇죠. 그 그 주간이 이후면은 되겠죠. 8월 말이 되는군요.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9월 초가 되면 구구절도 이제 9월 초에 지금 해당이 네. 되거든요. 정권 수립이죠.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북한 정권 수립일에 맞춰서 네. 우리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다라는 거는 네. 정치적으로 서로를 대화 상대로 인정한다라는 네. 분명한 선언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둘 다 상징성이 있거든요. 네. 이 가능성들을 놓고 지금 조율 중인 걸로 네.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방북단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양이 유력하지 않느냐 정상회담 그렇죠. 장소로. 뭐 애초에 평양에만 꼭 이 무게 중심을 두는 건 아니다. 네. 이런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 또 판문점이 되거나 개성이 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왔는데 네. 일단 방북이 되게 되면 뭐 개성도 얘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평양이 상징성 면에서 가장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평양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8월 네. 말이나 9월 초에 평양에서 남북 3차 정상회담을 열게 된다면 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네네. 유엔 총회 동시 참석을 좀 설득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측에서는 충분히 그런 이 네. 방안을 생각을 할 네.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유엔 총회에 나선다라고 얘기하면 유엔 총회에 나서 북한이 어떤 부분에 연설을 하겠습니까? 네. 하게 되면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부분들 네.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얘기하다 보면 비핵화 부분이 언급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한반도 비핵화라는 거는 이제 문서화된 선언상으로는 아니면 합의상으로는 나와 있지만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이 육성으로 비핵화란 면을 언급한 적은 없어요. 네.
이게 만약에 유엔 총회 연설 등을 통해서 언급될 수 있다면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해서 네. 미국도 그렇지만 세계가 보다 공감을 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고 북한도 좀 이제는 되돌리기 힘든 비핵화 수순을 보다 한 걸음 더 내딛게 되지 않겠느냐. 네. 이것이 우리 측이 이제 바라는 바일 수가 있고요. 네. 뭐 평양 입장에서도 이거는 김정은 위원장의 대단한 업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선대에서는 도저히 이루지 못했던 위협이기 때문에 네.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는 그렇죠. 것 자체가요. 예, 북한의 전반적인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이거 자체가 이 김일성 또는 김정일 시대와는 구별되는 네. 김정은 위원장만의 어떤 독보적인 업적으로 과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네네. 이 구미가 당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또 북한의 입장에서는 네. 유엔 총회라는 이 장을 활용을 해서요. 기회죠. 네, 어떻게 사실은 보면. 기회죠. 네. 자기들은 충분히 지금 약속 이행을 하고 있는데 네. 미국 쪽이 그에 상응하는 네. 제대로 된 보상 조치라든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을 또 국제사회에 강조할 수 있는 기회도 되거든요. 네. 근데 좀 조심스러운 그 입장입니다만은 오늘 이제 남북이 고위급 회담을 열고 있습니다만은 네네. 어떤 정상회담 발표 시기라든지 이런 게 오늘 당장 발표될 가능성이 좀 없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북한이 좀 시간을 끌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단할 수는 없죠. 네네. 북한 쪽에서도 분명히 동기는 이 네. 존재를 하지만은 사실 이런 이 대화라든가 협상은요. 네. 결국은 조금 더 이 부지불식 간의 초조한 기색을 나타내는 쪽이 말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특정 시기라든가 장소에 집착하지 않는 모습을 오히려 보여주는 것이 네. 훨씬 더 우리의 그 뜻을 제대로 관철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대북 제재라든가 아니면 경협 문제 얘기도 나오겠지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우회적이지만 원론적인 분명히 판문점 합의의 정신을 네.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도 최대한 판문점 네. 합의의 이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다만 이것이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고 네. 국제 제재가 해제되는 것은 단순히 남북한 간의 합의뿐만 아니라 북한의 성실한 약속 이행이 전제돼야 된다는 면을 네. 이 입장을 표명을 하면 네.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받겠죠.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북한에 이제 방북할 것이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폼페이오 장관 북한 방문하게 되면은 그냥 갈 일은 없습니다. 네네. 뭔가를 들고 갈 텐데 네. 어떤 걸 들고 갔을까요? 그 어떤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종전선언 카드를 조기에 좀 이렇게 꺼낼 수 있는 담보해 주겠다. 이런 카드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네. 상대적으로 그 가능성은 낮은 것 좀 같아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은 낮다. 네. 그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이 네. 그동안 계속적으로 네. 이 좀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단순히 정치적 상징성에만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미국 쪽에서 생각하는 건 북한이 왜 이렇게 여기 집착을 할까? 네. 결국은 종전선언을 일단 하고 나면 네. 이걸 베이스로 해서 이걸 기초로 해서 계속 다른 요구가 나올 것이다. 라는 지금 우려를 하고 네. 있는 것이고. 어떤 요구가 나올까요? 다른 요구를. 대표적인 것이 이미 전쟁을 끝낸다라고 정적으로 이게 정적 선언이라는 얘기를 했으면. 네네. 그 다음에 한미연합훈련도 유예 정도가 아니라. 네. 이제는 폐지가 돼야 될 거고요. 결국은 전쟁을 끝낸 당사자끼리의 관계라면 북한을 겨냥해서 대북 제재를 지속하는 것도 논리적으로는 무리가 있다라는 주장을 분명히 북한이 할 거거든요. 네네. 이런 쪽에 이용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게 미국 쪽 구상이거든요. 이 때문에 현재로서는 또, 당장 이제 미국 국내 정치 면에서 보면 8월부터 네. 이제는 11월 중간 선거를 대비한 8월 말부터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국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대외 정책의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보다 어떤 통큰 미국 입장에서 양보적인 조치가 나온다라기보다는 북한의 지속적인 약속 이행을 촉구하거나 그다음에 미국 언론을 통해서 나온 일부에서는 지금 이미 핵실험장 폐쇄했고 미사일 엔진 실험장도 지금 폐쇄되는 징후가 네네.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다른 일면에서는 네네. 또 이 핵미사일 관련 일부 시설들은 또 새로 가동되고 있거나 그렇습니다. 네. 예, 여전히 이 핵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징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확인 부분들도 네네. 분명히 의제에 들어갈 거예요. 종전선언 카드는 쉽게 꺼내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네네. 말씀이고. 그런데 이제 변수가 좀 하나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10일부터 북한에 대한 어떤 중국 관광객의 입국을 전면 금지시켰는데 네네. 이 기간에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북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북하게 되면 그 이유가 종전선언에 함께 참여하겠다.
주도적으로 나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어떤 운전자론 아니면 어떤 그 이끌어가는 리더 역할로서 좀 이렇게 정교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뭐 어차피 우리 정부도요. 종전선언의 3자 혹은 4자 이제 얘기를 할 때 중국을 배제하고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종전선언 이후의 평화체제 구성까지로 볼 때는 사실 네. 중국이 들어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맞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다만 중국까지 들어갈 경우에는 조금 더 구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조기 네. 종전선언은 조금 차질이 있을 수가 좀 더 시간이 있는데요. 오래 걸릴 것이다. 왜냐하면 어차피 입장 조율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당사적인 지위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종전선언 단계부터 중국이 참여해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개진을 할 거고요. 네. 또 북한 입장에서도 여전히 조기 제재 해제라는 것이 지금 쉽게 달성될 수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먼저 설득해야 될 네네. 행위자는 결국 중국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도 평양에서 북중 정상회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존의 북중 정상회담이 했기 때문에 네. 가장 극적인 카드는 시진핑 주석을 평양에 초청을 하는 네네. 평양에 초청하는 거겠죠. 국빈 자격으로. 네. 이 카드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8월 말이나 9월 초에 남북 정상회담이 3차 정상회담도 열리고 네. 또 9월 중순경에 유엔 총회에 남북 정상이 공동 참여를 하고 그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종전선언의 시기는 연내에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이요. 사건 위주로 보면 네. 결국은 이 함정에 빠지게 돼 있어요. 물론 제일 좋은 시나리오예요. 네. 이 남북 정상회담 하고 네.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 유엔 총회 참석하고 그다음에 연말 늦어도 네네. 한 10월이나 11월 종전 선언하면 네. 이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만은 구체적으로 그것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없이 이루어지게 되면 네. 이거는 우리 국내적으로도 조금 갸웃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거고 미국 네. 국내적으로는 굉장히 이것이 정책 논쟁이 될 수가 있고요. 아까 얘기한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가 된다라는 건 북한이 그에 상응하는 비핵화 조치를 네네. 취하게 된다면 이건 뭐 네네. 더할 나위 없이 꼭 그렇게 좋은 상황 돼야죠. 전개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어떤 진행 상황에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좀 적절히 취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보고요. 네네. 오늘 또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데 오후쯤에 또 좋은 소식 들리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개건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판문점 선언 이후 첫 민간 교류 행사인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 북측 대표단이 일정을 마치고 어제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남북 민간 교류가 이어질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2박 3일 서울 방문 일정을 마친 북측 대표단이 도라산 출입사무소로 들어섭니다. 남북 대표단은 이별이 못내 아쉬운 듯 뜨거운 포옹을 나눕니다.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를 위해 한국에 왔던 북측 대표단 64명이 귀환했습니다. 지난 10일 서울을 찾은 이들은 2015년 평양 경기 이후 3년 만에 열린 통일축구대회에 참가해 두 경기를 모두 이겼습니다. 승패를 떠나 2만여 명의 관중은 남북 민간 교류를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통일의 대문도 함께 용을 심정으로 벌을 찼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그리고 북한의 직업총 동맹은 14 남북 정상선언 11주년을 맞아 각계각층이 함께하는 민족 공동행사를 진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남북 민간 교류에 순풍이 불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최근 차량 결함 때문에 리콜을 시행 중인 BMW 차량에서 또 불이 나서 차량 대부분이 탔습니다. 대전에서는 외국 국적의 50대 여성이 무단 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검은색 차량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그 위로 소방관들이 연방 물을 쏘아댑니다. 어젯밤 10시쯤 경기도 하남의 한 도로를 달리던 BMW 520D 차량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운전자 45살 이모 씨는 다행히 몸을 피했지만 차량 대부분이 불에 타면서 3,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난 BMW 520D 모델은 2014년식 차량으로 BMW 코리아에서 정한 리콜 대상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황급히 횡단보도를 가로지릅니다. 하지만 빠르게 달려오던 차량에 그만 몸을 부딪히고 맙니다. 어제 저녁 9시 반쯤 대전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외국 국적의 50대 여성이 25살 정모 씨가 몰던 차량에 치였습니다. 이 여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에는 제주에서 김포로 오려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기체 결함 때문에 결항했습니다. 회사 측은 결항 2시간 전 고객들에게 이를 알렸다고 해명했지만 대체 항공기가 투입되기 전까지 승객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 어제 저녁 6시 40분쯤에는 37살 김모 씨가 강릉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모를 폭행해 아버지를 결국 숨지게 했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이딴 화재로 그야말로 공포의 차가 돼버린 BMW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피해자 일부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서 조사합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공포의 차가 된 BMW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피해자 일부를 직접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BMW 화재 피해자 21명은 김효준 BMW 코리아 회장 등 관계자 6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경영진의 일찍 리콜하지 않은 결정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다. BMW가 실시하는 안전 검사라는 것이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지. 경찰은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들을 예정이라며 대표성을 가진 피해자가 출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등 여러 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해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피고소인 조사에는 자료 분석 등 여러 준비가 필요한 만큼 BMW 관계자 소환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BMW 코리아는 지난 26일부터 42개 차종 10만 6천 대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리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수입차에 대한 불만은 화재 사고를 낸 BMW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5년간 수입차의 품질 안전에 관한 피해 구제 신청이 50% 넘게 급증했습니다. 10대 중 1대꼴로 수입차 비중이 늘고 있는데 소비자 피해 구제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수입자동차 서비스 센터. 고장난 부품 교체를 위해 방문했지만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한 채 돌아서는 차주인들이 많습니다. 소음 있는 거 본사에서 통화할 때는 오면 이제 부품 교환 바로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보니까 지금 11월 23일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교체는 제일 빠른 게 11월 말이더라고요. 답답한 마음에 정식 서비스 센터 대신 사설 정비소로 발걸음을 돌리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예약이 아니고 전화도 잘 안 받고 본들 선배 정비소에 그냥 가세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품질과 안전에 관한 수입차 피해 구제 신청은 최근 5년 사이 50% 넘게 늘었습니다. 국산차의 피해 구제 신청이 14% 감소한 것과 대조되는 수치입니다. 부품 수급이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 수리비가 비싼 것도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부담입니다. 수입 자동차는 공임이라든지 또 부품비라든지 보험료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더욱이 딜러들 자체가 워낙 많지도 않고.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에 이어 이번 BMW 연쇄 화재 사고까지 수입 자동차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소비자 피해 구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보트가 떠내려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구조보트가 전복돼서 소방관 2명이 실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밤샘 수색을 하려 했지만 물살이 거칠어서 조금 전인 오전 6시부터 다시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윤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 한 척이 뒤집힌 채 떠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탄 고무보트가 오가고 헬리콥터도 주변을 맴돕니다. 어제 낮 1시 30분쯤 김포대교 아래 수중보에 민간보트가 걸려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 오모 소방장과 신모 소방교가 실종됐습니다. 수중보에서 떨어지는 물살에 구조보트가 뒤집힌 겁니다.
함께 출동한 4명 가운데 2명은 스스로 탈출했지만 2명은 그대로 휩쓸렸습니다. 즉시 헬리콥터까지 동원해 수색에 나섰지만 민간 보트에 탄 사람들과 구조대원들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소방당국은 야간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만조 시간대는 이 수중부의 그 와리도 어느 정도 물살이 좀 완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어선들과 구조보트를 총동원해서 다시 한번 수색을. 하지만 시계 확보가 어렵고 물살이 거세 30분 만에 중단했고 오늘 오전 수색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면세 한도를 3배나 넘긴 명품 옷을 들여오다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면세 한도를 잘 몰랐다는 설명인데요.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 의혹 이후 엄격해진 세관 검사에 꼬리가 잡혔다는 분석입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홍콩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이 체면을 구긴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해외에서 산 명품 옷을 들여오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압수당한 겁니다. 세관에 적발된 의류는 여름 티셔츠 11장, 2,000달러 규모로 우리 돈 220만 원 상당. 면세 한도인 600달러의 3배를 넘습니다. 내야 할 관세는 100만 원 수준이지만 조 회장은 관세를 내지 않고 해외로 반품했습니다. 효성그룹 측은 면세 한도를 제대로 체크하지 못해 발생한 단순 실수라며 고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 의혹 사건 이후 재벌 총수에 대한 세관 검사가 강화되면서 꼬리를 밟혔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사회 지도층에 대해서 휴대폰 검사를 강화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빈번하게 출국을 하고 해외에서 고액 쇼핑을 하는 계층은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을 해서 한진가 사태로 홍역을 치른 관세청은 지난 6월 인천공항의 휴대품 통관 담당 세관직을 대거 물갈이하는 쇄신책을 내놨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폭염을 식혀줄 거라고 기대했던 태풍이 연달아 한반도를 비껴가면서 영향을 받을 수 없을 전망입니다. 폭염은 다음 주 말복을 넘어서도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새벽 괌 해상에서 만들어져 북상 중인 15호 태풍 리피. 혹시나 폭염 해소를 기대했지만 우리나라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됐습니다. 소형 크기에 강도 역시 약밖에 되지 않아 일본 해상에서 소멸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앞서 한반도 서해안 진입을 기대했던 14호 야기도 중국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오늘 중국 상하이에 상륙해 우리나라와는 상관없는 태풍이 되었습니다. 태풍이 오른다 그래서 좀 기대를 했더니만은 너무 더워서 숨쉬기도 힘드네요. 어제 낮 최고 기온 역시 서울과 대전, 대구 36도, 광주 35도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 동안 이어진 35도 안팎의 폭염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이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몇 군데 정도는 있을 뿐 북태평양 고기압을 다음 주까지도 받기 때문에 폭염 양상은 계속 이어질 걸로. 이번 주 말복을 지나 다음 주 가을로 들어선다는 처서까지도 불볕더위의 기세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국민연금이 개정되면 더 오래 그리고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자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복지부 장관이 나서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국민연금 얘기로 가득합니다. 국민연금 개정을 반대한다는 의견부터 아예 제도 자체를 폐지해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이번 개선안에 보험료 인상과 의무 가입 연령 상향 조정 등이 포함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며 불만이 빗발친 겁니다. 곤란하죠. 직장 문제라든지 이런 게 정년도 있고 그리고 생활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난 민심을 의식한 듯 정부도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 해당 내용이 정부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부처 장관이 휴일 오전에 정부 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은 세부 조율을 거쳐 오는 17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됩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보수의 심장인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았습니다. 송영길, 김진표 후보는 이해찬 후보를 합동으로 집중 견제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을 찾은 민주당 당권 주자들. 이해찬 후보는 서대구 KTX 역세권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한 표 주시소. 송영길, 김진표 두 후보는 경제 적임자임을 강조하면서도 마무리는 이해찬 후보 견제였습니다. 강한 정당 20년 집권론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겁이 납니다. 교만하게 비칠 수가 있습니다. 여당 당대표가 여야 충돌의 비밀만 제공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움꾼으로만 비춰지고 국민에게는 욕먹고 대통령에게는 부담만 주게 됩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부산 연설 도중 저는 30년 동안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번도 안 떨어졌다. 왜 떨어지죠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선거 전이 종반으로 치닫으면서 당내 의원들의 지지 선언도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은 이 후보를, 전해철 의원은 애둘러 김 후보 지지를 표했고 최재성 의원도 주 초반 지지 후보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당권 경쟁은 이번 주 두 차례 TV토론회와 권리당원이 집중된 수도권 대의원 대회를 통해 한층 가열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쌈짓돈으로 쓰인다면서 논란이 된 국회 특수활동비가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폐지에 합의하기로 한 걸로 알려졌는데 오늘 원내대표 회동에서 그 가닥이 잡힐 듯 보입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국회가 마침내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게 될 전망입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폐지 대신 영수증 처리를 전제로 한 양성화를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양성화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지자 거대 양당이 입장을 바꾼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한 원내 관계자는 양성화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완전 폐지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홍영표 원내대표가 완전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당 관계자 역시 양당 간의 공감대가 형성돼 실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의당은 고 노회찬 전 원내대표 주도로 특활비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특활비인데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그야말로 착복을 하든 횡령을 하든 그걸 묻고 따질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해 거대 양당의 동참을 주장해왔습니다. 국회 특활비가 국회의원의 특권이어서는 안 됩니다. 특활비라는 우산 아래 숨어서도 안 됩니다. 여야 간 의견이 일치함에 따라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주례 회동에서 특활비 폐지 입장이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물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에 이어서 수산물까지 가격이 치솟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추석 물가가 걱정입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유례없는 폭염에 벼가 말라버리고 채소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거나 열매가 썩어버리는 일소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논과 밭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채소값은 폭염 전인 6월과 비교해 3.7%가 올랐습니다. 배추 한 포기는 5,400원으로 2배 올랐고 시금치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여름철 대표 과일인 수박은 1년 만에 3만 원에 육박하며 금수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수산물 가격도 고공행진입니다. 국민생선 고등어 1kg 가격은 1,7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급등했고 오징어와 갈치도 30% 올랐습니다. 불볕더위에 수온이 높아지면서 물고기가 폐사할까 우려한 어민들이
출하를 줄이고 관리에 집중하면서 가격이 오른 겁니다. 실제 노량진 수산시장의 수산물 입하량은 지난해보다 30% 감소했습니다. 이달 말까지도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물가 고공행진의 여파는 한 달 보름 앞으로 다가온 추석 상차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최첨단 개인 전투체계 워리어 플랫폼 도입이 추진됩니다. 신형 방탄 헬멧과 야간 투시경 등으로 구성돼서 장병 개인의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건데요. 그 성능을 김근희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전투원의 피복과 장구, 장비로 구성된 첨단 개인 전투체계 워리어 플랫폼입니다. 전투복부터 방탄 헬멧, 야간 투시경까지 장병이 입고 쓰는 것들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구성돼 개인의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워리어 플랫폼을 장착할 경우 개인의 사격 능력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실험해봤습니다. 우선 워리어 플랫폼 없이 눈으로 가늠쇠를 통해 조준했더니 총 10발 중 4발만 검은색으로 표시된 10점과 9점에 맞았습니다. 워리어 플랫폼의 성능을 확인해보기 위해 이번에는 직접 장착한 채 사격에 나서보겠습니다. 그 결과 같은 소총으로 사격했는데도 10발 중 1발을 빼고 모두 10점과 9점에 맞았습니다. 워리어 플랫폼의 조준경이 빨간색 점으로 조준점을 표시해주고 확대경이 3배 가깝게 보여주면서 조준이 더 쉽고 정확해진 겁니다. 어두운 상태에서 이뤄진 야간 사격에서도 워리어 플랫폼의 레이저 표적 지시기 덕분에 높은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서너 배 이상의 큰 전투력 효과를 얻는 데 목적을 두고 개발을 하였습니다. 국방개혁 2.0이 완료가 되는 시점인 2022년까지 육군의 모든 병력에게 적용되는 육군은 특전사를 시작으로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인류 최초의 태양 탐사선 파커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파커 탐사선은 앞으로 7년간 태양의 대기 속으로 들어가서 태양을 둘러싼 각종 비밀을 밝혀내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김한준 기자입니다. 태양 탐사선 파커의 발사를 기다리며 관제탑에 앉아있는 나사 직원들. 긴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4분을 남겨놓고 시작된 카운트다운. 발사를 기다리는 파커 주위를 흰 연기가 감싸고 드디어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외쳐집니다. 6, 5, 4, 3, 2, 1, 0. 큰 굉음 소리와 함께 시뻘건 불꽃을 내뿜으며 수직으로 치솟는 파커. 대기권을 넘어 지구 밖을 향해 날아갑니다. So that was a beautiful launch. Just the sound and everything. Oh, it was great. It's looking good so far too. We saw good separation of the boosters from the main core. 파커는 승용차 한 대 정도 크기로 아주 작지만 맡은 임무는 막중합니다. 우선 섭씨 수백만 도에 이르는 태양을 향해 600만 킬로미터까지 접근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열을 막아주는 특수방패가 파커를 보호합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중국 베이징을 1분에 주파하는 인류 최고로 빠른 시속 69만 킬로미터로 움직이는 파커는 오는 10월 초에 금성을 지나고 11월 태양 대기권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파커는 태양 근처에서 지구의 통신장애를 일으키는 태양풍의 원인이 대체 무엇인지 살펴보게 됩니다. 7년간 태양 주변을 24바퀴 돈 뒤 태양 속으로 들어가 소멸될 운명을 지닌 파커. 그 대장정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네, 굿모닝 MBN은 오늘부터 미국 실리콘밸리 현장 르포를 기획보도합니다. 미국 IT의 산실 실리콘밸리에서는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매일경제 손재권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재권 특파원입니다. 여기는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인데요. 오늘은 구글에서 최첨단
구글 클라우드와 또 구글 인공지능을 발표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구글이 굉장히 재밌는 제품을 많이 내놨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국하고 제일 연결이 되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바로 이 엣지 TPU와 관련된 발표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뭐냐면은 TPU라고 하는 것은 구글의 인공지능 플랫폼인데요. 이것을 사물 인터넷과 접목을 시킨 겁니다. 이번에 이제 공개한 게 이렇게 엣지 TPU 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칩이 굉장히 작습니다. 동전에 칩이 4개 들어갈 수 있는 이게 이제 인공지능 칩이거든요.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이 칩을 센서와 사물에 넣으면은 스스로 이제 인공지능이 되는 그런 칩입니다. 그래서 사람 수준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물이 또 제품이 그런 아주 굉장히 파워풀한 제품입니다. 이게 더 많은 기업들이 이 플랫폼을 같이 이제 이용을 한다면 또 한국 제조업이 그동안에 이제 제조업 회사에서 제조업만 하는 회사에서 서비스를 옮겨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구글이 어떻게 실제 AI 소프트웨어와 또 이 사물을 연결시킬까라고 하는 그런 시연을 한 건데요. 여기 보시죠. 공이 이제 스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움직이는 건데요. 여기에 있는 저 공이 좀비곰이라고 하는데 이 공은 이 사람의 움직임을 스스로 학습해가지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런 게임을 만든 건데요. 이렇게 인공지능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우리 사물에도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인공지능은 그동안 특정한 기업이나 또 특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구글과 또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플랫폼 회사들이 기술 개발을 많이 해서 누구나 이제 쓸 수 있는 또 인공지능 전문가가 없어도 이것을 쓸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더 이상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매일경제 손재건 특파원이었습니다. 하나그룹이 앞으로 5년 동안 22조 원을 신규 투자하고 3만 5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해 평균 투자액인 4조 4천억 원으로 최근 3년 평균 투자액인 3조 2천억 원보다 37% 증가한 규모입니다. 하마그룹은 이번 투자가 그룹 창립 이후 최대 규모이며 고용 역시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7천 명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어떤 소식들이 화제인지 살펴봅니다. 인터넷 마글마글입니다. 살인적인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요즘 우산이나 양산 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양산을 낮춰서 쓰다 보니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뾰족한 양산으로 옆 사람의 눈을 찌르는 등 무심코 옆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는 건데요. 양산을 쓸 땐 최대한 시야를 확보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수술실 감염 사고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술실에서 쓰이는 일회용품 기기와 기구들이 재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데요. 병원 수술 간호사회가 지난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30%의 의료기관에서 감염 관리가 미흡하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구가 충분치 않거나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의료기관들은 손해를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여고에서 쌍둥이 두 자매가 나란히 전교 1등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의 아버지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교무부장. 일부 학부모들은 아버지가 딸들에게 정답을 알려준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1년 사이 어떻게 전교 등수를 100등씩 올리느냐 하는 반응부터 쌍둥이가 동시에 1등을 하는 건 기적 같은 일이라는 의심도 나왔습니다. 이 교무부장은 교과 교사들이 출제한 내신 문제를 직접 결제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이에 교무부장은 형식적인 오류를 잡는 일을 했을 뿐이라며 아이가 하루에 4시간도 안 자고 밤샘 공부를 한 결과라고 해명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경제 보복 조치에 터키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터키에 억류된 미국인 목사의 석방을 요구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세를 2배로 올리겠다고 하자 터키 리라화 가치가 하루에만 20% 가까이 폭락한 건데요. 구제금융 위기감까지 나오면서 일부 터키 환전소에서는 리라를 달러로 바꾸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터키의 일부 지표는 10년 전 리먼 브라더스 파산 때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 속에 글로벌 위기로까지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미국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리라화 폭락에 맞서 터키판 금모으기 운동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다음은 화제 영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아시나요? 정답은 바로 세계 코끼리의 날입니다. 개체수가 빠르게 줄고 있다는 아프리카 코끼리,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줄지어 달려오는 아기 코끼리들, 바로 우유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와, 코끼리는 우유병 크기도 남다르네요. 하지만 이들의 식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이번엔 건초를 먹으며 배를 채웁니다. 밀렵 등으로 부모 잃은 코끼리들을 살뜰히 챙기는 사람들. 더는 이런 가여운 아이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쇼핑이 위험한 이유, 이 영상 보니 무력에 무너지는 약한 마음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서히 금이 가면서 힘없이 내려앉는 바다. 이곳은 미 펜실베니아의 한 아울렛 주차장인데요. 곳곳에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걱정스럽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다행히 주차된 차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진 상황. 하지만 자꾸만 싱크홀이 커지고 있어 안심할 수만은 없을 것 같네요. 고대 건축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이집트의 피라미드, 또 영국의 스톤헨지가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신전은 바로 이겁니다. 흙벽과 기둥만 남은 이곳. 터키에서 발견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신전터입니다. 무려 12,000년 전에 지어진 거라는데요. 농경사회 이전 수렵 생활을 하던 시절에 장례식 등의 의식을 행하던 곳으로 추정된다고요. 웅장했을 과거 모습이 더 궁금해지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시간은 흐르는데 계절의 시계는 폭염에 멈춰버린 듯합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36도, 영천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비교적 기온이 낮았던 동해안도 폭염주의보가 다시 내려지는 등 오늘 강릉의 낮 기온 33도까지 오르면서 그야말로 전국이 펄펄 끓겠습니다. 한편 대기 불안정으로 강원 북부에서는 아침까지, 중부와 경북 내륙에서는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비의 양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40mm가량입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태풍 야기는 중국 상하이 부근 남쪽 부근에 상륙했습니다. 앞으로 24시간 이내 열대저압으로 약화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구름 많고 강원 북부에서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내륙에서는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서울에서는 23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6도, 춘천 35도, 대구 36도가 예상됩니다. 1년 중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해안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폭염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세요. 날씨였습니다.